뭐 사실 여기에서 수열 급수의 수렴성에 관한 우리 이제 뭐 논술 문제에서는 이론적인 거는 많지 않아. 알겠지? 여러분들 어차피 수렴성 판단에 관해서 극한의 뭐 수렴 여부라든지 이런 것들이 각 수열마다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잖아. 그 중에 대표적인 것으로 여러분들이 보는 게 지금 등비수열의 조건, 등비수열의 수렴성의 조건. 등비수열이 수렴한다고 한다면은 수열의 합으로서 수렴성을 가진다는 건 등비 무한급수의 어떤 값이 존재한다는 이야기가 될 테고, 그 다음에 나머지 뭐 시그마 K에 관한 식들에 관해서는 시그마 FK에 관한 함수로서 시그마 FK의 식으로 표현되어진 시그마 AK의 어떤 시그마 FK에 관한 식으로서 여러분들이 뭐 무한급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룰 때 여러분들 공식으로 외우고 있는 것들 있지, 몇 가지. 그치? 계산식으로서 외우고서 있는 것들. 그것에서 n에 대한 극한을 통해서 결과들을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수렴하는 합에 대한 수렴성을 뭐 판정한다든지 이런 데 이제 사용하곤 하는데, 거기에서 일반적인 이론으로는 고등과정에서 다룰 수 있는 일반적인 이론은 우리가 이미 앞에서도 몇 번 했었어. 이런 비슷한 거는 지금 여기서 수열의 급수와 이제 수렴성에 관한 나중에 서강대 문제의 제시문에서 나오고 있는 수학적 내용들 정도면 거의 뭐 이론적인 요소는 거의 끝나. 알겠지? 근데 여기서는 이론의 요소보다 이제 실전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이제 능력들이 있지. 문제에 대한 활용성이라든지 여타 영역과의 이제 통합 여부, 이런 부분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우리들이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는 그런 이제 영역의 문제들이야. 그 문제의 조건들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들이고, 알겠지? 단순히 수열의 수렴성이라고만 보지 마시고, 수열을 중심으로 한, 수열적 표현을 중심으로 한 종합형 문제들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추리적 이론들은 매우 간단합니다. 알겠죠? 그 간단한 이론들에 대한 핵심만 여러분들이 잘 머릿속에 다듬어 두고 그걸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런 이제 활용 측면에서 문제들을 갖다가 이해해 보십시오. 고대 바빌로니아의 건축가들은, 이건 이화여대 문제로 이제 출제했던 문제예요, 예전에. 건물을 설계하는데 자연수의 제곱근을 구할 필요가 있었다. 이 제곱근의 이제 필요성에 관한, 즉 무리수의 필요성을 추론하는 거지, 사실. 뭐 수학 서적에서도, 기록이 남은 수학 서적에서도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무리수에 대한 필요성과 그거에 대한 계산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최초로 등장한 게 이제 기하학적인 문제들을 연구하면서, 특히 예전에 이와 같은 어떤 건축물들 이런 것들을 건축하거나 할 때 우리들이 가장 뭐 흔하다기보다는 무리수로서 가장 먼저 예를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수학적 이론은 피타고라스 정리 같은 것들 있잖아. 그치? 유리수 면들에 대해서 빗면에서의 이제 무리수 값이 튀어나오게 되는 그런 이론들 더불어서 거의 대부분 이제 기하학적 문제에서 사실은 무리수에 관한 영역은 출발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얘기를 하고서 있는 거야. 자, 그 중에서도 고대 바빌로니아 건축가들은 건물을 설계하는 데 있어 자연수의 제곱근을 구할 필요가 있었다. 이를 위하여 제곱근의 근사값을 구하는 방법을 구하냈는데, 예를 들어서 루트 2의 경우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이 문제는 유형이 뭐냐면 제시문에서 하나의 점화식, 특정 점화식을 보여주는 거야. 그 다음에 이 점화식이 가지는 수학적인 특징이 뭐냐. 여기서 수학적 특징이라는 건 결국 어떤 의미의 양적인 변화를 주고 있는가, 어떤 의미, 이 식들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이걸 해석하라는 문제야, 단순히 보면. 알겠지? 계산은 별거 아닌데 이것들의 의미들을 이제 해석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뭐 의미를 해석한다기보다는 수능 문제에서 보통 계산을 하잖아. 그치? 계산으로 진행되게 되는데, 식정리와 계산으로 진행되게 되는데, 의미 있는 걸 해석한다는 건 결국 이걸 이 식 자체를 읽어내는 능력을 보겠다는 뜻이기도 해. 근데 지금 보다시피 단순히 뭐 함수적 관계식으로 표현된 것들이 아니라 상당히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지. AN, BN, AN 플러스 1, AN과 BN의 상호 관계식, 초항의 조건, 한 3-4가지 이상의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만들어지면서 수학적으로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떤 걸 연산하고 있는 건지. 예를 들어서 2분의 AN 플러스 BN이라고 한다면 그냥 단순히 더해서 2로 나눈다가 아니라 뭘 보고 있는 거야? 두 수의 그치, 평균값을 보고서 있는 거지. 거기다가 n과 n 플러스 1이잖아. 그쵸? 일종의 점화식과 같은 형태이면서 수열 AN과 수열 BN이 존재할 때, 그치? 수열 AN과 BN이 존재할 때 그 두 수의 합의
평균을 취하여서 산술 평균을 취하여서 A의 다음항을 결정하는 식이 된다는 얘기지. 그치? 그러면 항상 이때 AN 플러스 1은 어디에 놓여 있게 돼? AN과 BN의 사이에 놓여 있게 된다는 양적인 의미도 가지게 되는 거야. 알겠지? 응? 이 수열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 식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전체 목적에 대해서. 전체 목적은 뭐야? 루트 2의 제곱근의 값을 근사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방법을 여기다 제시했다 이거야. 그럼 결국 이 식들의 조합을 통해서 AN과 BN의 극한이 어디로 수렴하려는 거 보이자? 루트 2로 수렴하게 되는 걸 보이려고 하는 게 목적인 거야. 이 식을 해석해서 그걸 이야기할 수 있는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응? 자, 그래서 루트 2의 경우를 예로 들게 되면 이와 같이 해서 AN은 이 전에 A는 수열 AN과 수열 BN, 즉 AN 값과 BN 값 두 개의 수열에 의해서 루트 2가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야. 알겠죠? 그 두 개의 수열이 이러한 조건들을 만족하게 되면, 그래서 AN은 항상 이전의 두 항의 값에 중간값을 취하도록 돼 있고, 자, 문제는 요거예요. BN 이퀄 AN분의 2. 요거는 어떤 의미일까, 요거? 그냥 수학적으로 읽으면, 숫자로 읽고 기호로 읽는 게 아니라 수학적으로 의미를 해석해서 읽어보면 역수의 2배, 그쵸? 일단 눈으로 이제 단순하게 보이는 건 역수의 2배. 그럼 역수의 2배를 왜 취했을까? BN을 결정하는데. 그러니까 식을 딱 그냥 그것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변형을 해봐. 움직여보란 말이야, 식의 항목들을. 그치. AN과 BN의 곱이, 이거 단순하게 또 넘겨서 보니까는 AN과 BN의 곱이 항상 어떻게 돼 있어? 2라고 하는 값을 가지도록 돼 있지. 그치? 이거는 AN, BN이 뭐와 관련 있다는 얘기야? AN, BN이. 여기다 제곱근을 취해버리게 되면 루트 2가, 우리의 목적은 2잖아, 2, 루트 2. 그치? 루트 2를 염두에 두고 생각하면 결국 루트 AN, BN 이꼴 루트 2라는 식과 똑같은 의미를 가지게 돼. AN, BN 양수라고 한다면. 그치? 그럼 루트 AN, BN은 우리가 흔히 뭐라고 부르는 값이야? 기하평균이라고 부르는 값이죠. 두 수의 기하평균. 두 수의 기하평균이 루트 2가 되어지는 그런 조건을 만족하고 있어야 돼. 또한 여러 가지로 해석은 가능한데 우리가 이제 이런 내용에 문제에서 목적으로 삼는 것에 맞는 내용이 무엇인지, 해석이 무엇인지 이거 자꾸 생각하는 연습을 해야 돼. 알겠지? 이걸 AN의 역수의 2배라고 생각해도 괜찮고, 여러 가지 수학적으로 뭐 곱해서 2가 된다, 뭐 기하평균이 루트 2가 된다, 여러 가지를 이제 해석해 듣고 산술 평균이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생각하는 것과 더불어서 뭐 단순히 더하여서 2로 나눈다, 나눈 값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되지만 이 문제의 주제에 맞도록 여러 가지로 생각해보고 그 의미들을 조합해서 이 전체가 지는 수식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목적을 이루게 되는가, 이런 걸 생각해내는 문제인 거야, 이거는. AN, BN이 그러면 이와 같이 되었다는 얘기는 AN, BN의 곱이 2로서 항상 일정하다는 얘기는 요것과 이제 연결을 시켜보자. AN, BN의 곱이 2로서 항상 일정할 때 AN, BN이 같아지는 때는 어디야? 그렇죠. AN, BN이 각각이 루트 2일 때야. 곱해서 2가 돼야 되니까. 그치? 그러면 만일 요 식을 조금 더 해석을 해서요. AN이 루트 2보다 커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 AN이 루트 2보다 커지게 되면 BN은, 이건 AN, BN의 상호관계를 적어놓고 있는 거니까. 그치. BN은 AN보다 작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항상 AN과 BN은 이 식을, 요런 식을 두 수의 곱이 일정하다는 것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석해서 보기도 하냐면, 두 수의 곱이 일정한 값 K를 가질 때 그 루트 K에 대해서, 알겠지? 루트 K에 대해서 항상 AN과 BN은 수직선상에 서로 반대편에 위치하게 되어 있는 거야. 한 값이 루트 K보다 크면은 다른 한 값은 루트 K보다 반드시 작아야 되는 거지. 그치? 사실은 요게 기하평균이 가지고 있는 의미이기도 해. 그 기하평균 값을 중심으로 항상 두 값이 같지 않으면 그 값의 좌우에 각각의 AN, BN들이 위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식이 이런 곱에 대한 일정한 값의 식인 거야. 우리가 뭐 별거 아닌 식이지만은 이런 식으로 이제 다양하게 해석해 받는가가 논술 문제에 제대로 적응해서
문제가 해결하려고 하는 방향성들을 스스로 찾아갈 수 있는가 이런 걸 결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머리를 이제 유연하게 풀어주고 연습하는 걸 필요로 하는 거야. 생각하는 거를. 알겠지? 그러니까 한 번에 안 보인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게 당연히 한 번에 안 보여. 딱 보면 이거는 역수분해. 예전에요. 이거 문제 처음에 낼 때 대학 시절에 문제 처음에 낼 때 처음에 어떻게 냈냐면 이거 안 줬어요. 이 수열을 안 줬어. 원래는. 이 수열을 안 주고 뭘 줬냐면 여러분들이 자료에서 보고 있는 그 표를 줬어요. 이 표를 주고 수열의 점화식을 찾으라는 문제를 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표의 숫자를 가지고서 먼저 이 점화식을 찾아내고 그 점화식에 의해서 어떻게 루트 2로 근사하게 되는지 AN, BN의 극한이. 근데 이거 한번 봐봐. AN, BN 관계 딱 보니까 BN이 AN의 몇 배야? 2배야. 그치? 그 다음에 AN, BN의 AN을 보니까는 AN 플러스 1이지. AN 플러스 1을 보니까는 2를 더해서 어떻게 되겠어? 그치? 2로 나누었어. 딱 보여. 그치? 근데 BN이 AN이 2배라고 딱 봤었을 때 이게 여기서도 맞는가 확인하면 이건 또 아니란 말이야. 그럼 BN은 AN의 2배가 아니야. 그치? 그러면 여기에 있는 수를 보고 아까 전에 봤던 BN이 AN의 역수의 2배라고 하는 걸 이 수치들로서 여러분들이 눈대중으로 찍어서 이걸 뽑아낼 수 있겠냐 이거야. 계산을 통해 가지고. 이건 정말 더러운 문제 알겠지? 응? 이런 문제는 여러분한테 다시 나오지는 않을 거야. 나오진 않는데 그래서 이제 문제를 갖다가 저렇게 점화식의 형태로 아예 그냥 여러분들한테 주고 해석하는 문제로 지금 바꿔놓은 거야. 여하튼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기나 봐봐. AN, BN이 루트 2를 사이에 두고 좌우에 놓여 있다.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다. 즉 AN, BN이 같지 않으면 루트 2는 BN보다 크고 AN보다 작거나 루트 2는 AN보다 크고 BN보다 작거나 요 두 가지 중에 하나에 반드시 속하게 되지. 그치? 그리고 이거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AN 플러스 BN, 2분의 AN 플러스 BN이 AN 플러스 1이다. 그치. 그 사이에 있는데, AN, BN 사이에 가운데 있는데, AN 플러스 1이. AN, BN이 루트 2가 아니라면, AN 플러스 1은 AN, BN보다 루트 2에 조금 더 가까워지게 돼 있단 말이야. 가운데를 선택하면서, 계속해서. 그리고 AN 플러스 1이 루트 2에 가까워지면은 BN 플러스 1도 어떻게 돼야 돼? 루트 2에 가까워져야 돼. 알겠지? 따라서 결과적으로 이 두 번째 식의 역할은 뭐야? 평균을 취하여서 루트 2에 가까워지게 하는. 그리고 얘는 항상 AN, BN을 루트 2를 사이에 두고 놓이도록. 그래서 무한히 이 상황이 n이 무한으로 진행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AN, BN이 그쵸, 루트 2로 수렴하게 되는 식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야. 점화식이 나오면요, 뭐 요새는 대부분 이제 고등과정에서 이런 문제 출제할 때 이런 것들은 이제 계산 문제로 많이 나오기는 하지만 전통적인 이제 논술 문제에서 기본적인 스타일이 이런 스타일들이야. 그 식 자체가 가지고 있는 수학적 의미를 제대로 해석해서 그 수열이 어떤 목적의 수열인가, 그런 것들을 제대로 찾아내고 읽어내는 훈련, 그런 활용력,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거. 자, AN, BN이 그럼 과연 AN, BN이 과연 수렴해 가는가, 극한에 대해서 수렴해 가는가 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게 되면 AN, BN이 각각 n의 항들이 지니는 수로 어떤 특징들을 보이고 있어? 우리가 금방 얘기했던 특징들을 다 보이면서 수치적으로도 이건 생각해 봐야 돼. 이미 한 번 AN, BN의 항이 같아지고 난 이후의 자릿수, 같아지고 난 이후의 자릿수는 더 이상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이거는 어떤 역할 때문에 그런 거야? 2분의 AN 플러스 BN 때문에 그런 거야. 산술 평균을 취하기 때문에 이미 자릿수가 같아진 거는 변화가 있어, 없어? 변화가 없고 아래 자릿수에서의 평균값을 취하게 되는 거지, 계속해서. 그치? 그러면서 점점점 어떤 값으로서, 그치, 일치하는 자릿수들이 점점점 뒤로 늘어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어딘가로 AN, BN 사이에 갇혀있는, 그치? 우리가 루트 2 1.414 몇 해가지고 부르는 값이 AN과 BN의 사이에 갇혀있다는 것을 저 표에서도 우리가
대략적으로 우리 직관적이지. 직관적으로 읽을 수 있는 거죠. 물론 이런 직관적으로 읽는 거는 우리 시험 대비에 있어서는 뭐 그렇게 필요한 요소는 아니지만은, 이런 문제도 있었다는 것만 요건 한번 봐두고, 중요한 건 앞에 그 수열에 대한 해석이야.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많이 응용하는 문제로 한다면, 마지막 응용 문제. 루트 7에 대한 근사의 수열 점화식을 쓴다면 어떻게 쓸 수 있을까? a, bn이 루트 7로 접근하게 되는, 근사하게 되는. 그치, 여기 이제 간단한 활용이지? 뭐만 바꿔주면 돼, 여기서? 그치, 여기에 있는 2를, 그쵸, 7로, a, bn의 곱이 7이 되도록 만들어주면 되는 거야. 그게 문제 3번이야. 거기 문제에서의 뒤에. 이 문제는 가벼운 문제지만은요, 여러분들한테 이 수열의 점화식의 문제들이 단순한 연산 문제들이 아니라 이렇게 의미를 해석하고 목적의 그 수열이나 점화식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수학적으로 이제 생각하게 하는 문제들도 이제 이러한 수열의 수렴성에 의한 그런 문제의 한 유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런 문제들을 접근할 때에는 이것들을 단순히 수식으로만 읽는 것들이 아니라 그것들의 뭐 평균이라든지, 그 다음에 특히 이제 기하 평균 같은 경우에 기하 평균의 어떤 평균 값들이 딱, 특히 평균 값들이 딱 주어지면 어떤 특정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거야. 산술 평균도 특정 값을 딱 주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여기는 산술 평균 같은 경우에는 특정 값을 딱 주지 않고 a n 플러스 1로 풀어놨지, 그치? 그치? 근데 얘는 기하 평균인데 이건 특정 값을 줘버렸단 말이야. 특정 값을 주고 나니까 a, n, bn이 그 양옆에 사이에 놓여 있는 거지? 양옆에 놓여 있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산술 평균은 특정 값을 주어지진 않고 그 다음 항을 결정하는데 점점 가운데에서 루트 2로 가까워지게 하는 역할을 해주는 거고. 그런 의미들을 해석하는 것들을 식을 다양하게 바꿔가면서 필요하시면, 이거 그냥 이렇게 놓고 보는 것보다 a, n, bn 곱 이퀄 2라고 놓고 보는 게 훨씬 더 우리가 a, n, bn의 성질을 추적하기 편하잖아. 그치? 이런 식변형들을 뭐 몇 가지를 해봐야 돼. 알겠죠? 자꾸 뒤집어 보고, 열로 옮겨도 보고, 빼도 보고, 뭐 나눠도 보고 하면서 그 시간을 아낄 필요는 없어. 알겠지? 그게 잘 될수록 문제에 대해서는 뒤에 부분들을 훨씬 더 빠르게 의미들을 우리가 해석하고 읽을 수 있을 테니까. 자, 문제 2번에, 문제 기본 예제 1번에 관해서는 이 정도까지만 점검을 해주겠습니다. 알겠죠? 실제 주요 내용은 이제 문제 1번의 내용보다는 기본 예제 2번부터 시작되는 총 7개의 문제들 속에 들어있습니다.